움직임을 이야기하는 시간 철인 3종 문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철인 3종 문고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쟁이님께서 우리 채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시간이어서 제가 좀 떨리는 관계로 작가님께서 대본을 작성해 주셔서 저희 채널 소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채로운 색깔을 입히는 움직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에 정수를 느낄 수 있는 행위 중 하나가 스포츠인데요. 철인 3종 문고에서는 이런 스포츠를 주제로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폭발하는 에너지, 승리의 짜릿함처럼 우리에게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주는 스포츠의 즐거움을 소개하고 수많은 연습과 고된 훈련을 견뎌내는 인내,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의지, 실패에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 그리고 동료 등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협력의 정신까지 움직임 뒤에 숨은 마음의 힘까지 살펴보려 합니다. 삶의 철인으로 만들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채널 소개를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그러면 각자 소개를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저부터 할까요? 너무 좋아요. 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학문 분야는 스포츠 심리학이고 보통 멘탈 코칭이라는 그런 일을 선수들을 만나서 하는 일을 한 25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들입니다. 저도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도 스포츠 현장에 나가서 선수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 선수들이 못하는 건 더 잘하게, 잘하는 건 더 잘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좀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좀 여담입니다만 여기 계신 정바님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쟁이님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끌려 나온 건 아니고요. 고맙게도 불러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좀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자의 어떤 풋풋함 그리고 뭐 선배의 어떤 그런 좀 노련함 이 사이에서 잘 철인 3종 문고를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의 센터 쟁이님 소개해주세요. 확실한 센터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육대학원에서 체육교육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고 스포츠 심리학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우리 반이 선생님을 찾아가고 있는 쟁이입니다. 찾아가서 뭐 하시는 거죠? 찾아가서 네, 이제 여러 배움을 얻어가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매주 다양한 스포츠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 첫 주로 선택한 스포츠는 바로 수영입니다. 수영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처음으로 이제 수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다들 어떻게 수영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사실은 수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어릴 때 물에서 좀 되게 위험했던 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두세 번 정도 돼서 좀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 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수영을 좀 멀리 하다가 의도적으로 좀 멀리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수영 수업을 처음 그때까지도 사실은 수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군대 다녀오고 나서 제가 좀 이렇게 남몰래 좀 흠모하던 여하구가 수영을 되게 잘했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이거 우리 와이프가 와이프 보면 아니잖아요. 안 되는 위험한데요? 와이프는 아닌데 나가도 되나요? 근데 뭐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이렇게 수영을 좀 배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수영을 하게 됐던 저는 좀 지극히 되게 개인적인 이유로 수영을 좀 시작하게 됐죠. 저는 수영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물에 한번 빠질 뻔해서 물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그거를 못하는 걸 보고 저희 아버지가 체육조에 계시는데
자기 아들이 수영 못하는 거를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저를 다시 수영장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간격으로 2번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한 초등학교 한 6년 내내 수영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수영하고 그래서 수영 선수를 할까 말까를 중학교 1학년 때 고민하다가 저는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와서 대학교 수영부를 들어서 그때부터 시합 나가면서 수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나가서 저를 소개할 때 늘 제가 무슨 운동 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볼 때 잘 못 맞춥니다. 이유는 제가 수영하기에 이렇게 적합한 신체가 아니어서 아다시피 좀 약간 좀 기럭지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좀 부족해서 사실 선생활을 길게 못했던 것도 기럭지 문제가 좀 있었긴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정인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냥 수영학원에서 킥판밖에 잡아본 적이 없고 그 이후로 좀 나태해져서 수영학원도 그만두고 자유형도 못하는 상태로 수영을 이제 끝냈었는데 대학교에 들어와서 저는 러닝을 하고 싶어서 철인 3종 동아리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 회장님께서 은정아, 지금 수영에 주자가 없다. 그 철인 3종 경기를 해야 되는데 릴레이 주자가 수영이 없다. 너 한번 해볼래? 했는데 이제 거기서 재밌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해서 재밌겠다. 네, 우와 재밌겠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수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철인 3종 대회도 그러면 좀 자주 나가셨겠네요. 네, 한 그래도 매년 2번씩 정도는 대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기록이 처음에는 제가 진짜 자유형밖에 할 줄도 모르고 잘 못하다 보니까 진짜 딱 그 커트라인에 맞춰서 처음엔 한 50분, 53분 이렇게 나왔다가 계속 대회를 나가면서 수영을 하다 보니 마지막에 단축. 최근에 나갔던 거는 30분 초반대까지 엄청 단축이.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철인 3종은 바다에서 네, 바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통영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도 하는데 그 대구에서 열리는 대회는 거기는 강에서 해요. 네, 강에서도 열리기도 합니다. 이건 좀 수영장이랑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대단하시죠. 저희가 이제 수영 관련해서 각자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한번 키워드를 살펴볼까 해요. 지금 위에 보니까 빠지다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혹시 누가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빠지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물에 빠지다, 죽을 수 있죠. 근데 사랑에 빠지다, 그래도 죽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수영이라는 게 처음에 물에 빠지는 것도 시작하지만 수영이라고 하는 어떤 이 총체적인 이 활동에 풍덩 빠지는, 그래서 이 매력에 빠지는 어떤 이런 시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어프 라이프라고 하는 시유숨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 칼투니스트가 에세이를 냈는데요. 이걸 읽어보면서 처음 이렇게 수영을 입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물에 빠지고 수영에 빠지고 수영의 매력에 빠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비염 있는 수영인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알레르기 있는 고양이 키우는 사람.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 고양이가 너무 좋아. 근데 고양이를 안으면 알레르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약 먹으면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비염이 굉장히 심한 친구인데 이 비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좋아하게 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빠질 때 너무나 완벽한 조건에서 나는 비염도 없고 몸도 탁 수영에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잘 안 맞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좋아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이 작가의 책을 소개하러 가져왔습니다. 어프 라이프라고 하는 제목은 제가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어프가 이렇게 물에서 허부적대는 이런 그 동작을 보여주는 위태어인데 영어로 보면 온오프 할 때 오프, 그래서 라이프에서 약간 한 발짝 접속된 게 아니라 약간 뛰고 있는 어떤 쉬는 시간을 어프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프 라이프 그러면 인생에서 잠깐 한 발짝 떨어져서 물 안에서 좀 쉬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제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또 다른 책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책은
수영의 이유라고 하는 Why We Swim이라고 하는 책이고, 이 책은 조금 두껍기도 하고 읽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도 차차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뽑은 첫 번째 키워드 빠지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비염이 있으신데 수영에 빠진다는 게 대단하신 것 확 같아요. 와닿죠? 네. 네. 비염이 있으신 건 저는 충농증, 아. 와, 그게 아마 중고등학교 때 계속 있다가 아마 공부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 왔고 공부하니까. 아, 근데 딱 공부를 마치니까 비염, 네, 충격이 싹 사라지고 네, 인생이 맑아지더라. 아, 어떤 질병은 그냥 그 단계만 넘어가면 낫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비염이 있으신데 수영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비염이 되게 심하거든요. 오, 한번 도전해보라고 너무 좋 권유를 네,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준비해본 키워드에 숨쉬다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저랑 네, 바니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숨쉬다라는 키워드를 준비할 때 호흡이 그 트이는 순간부터 이제 수영이 정말 재밌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바니님 혹시 어떤 이유로 숨쉬다라는 키워드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 어제 밤에 보냈는데 왜 보냈는지 지금 생각을 하는 순간인데, 숨이라는 게 이제 호흡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숨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리드미컬하게 할 수 있게 만들게 되면 그다음부터 정말 오랫동안 수영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단계에 이르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숨쉬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 이게 수영의 가장 첫 걸음이 아닌가. 아까 물에 빠지는 얘기했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숨이라는 게 각자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오랫동안 참기. 그래서 이제 먼저 나오는 사람이 지는 걸로 해서 이제 이를 악물고 참는 그런 경쟁을 하는데, 그 숨을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는 놀 때 얘기하지만 제주도의 해녀들을 보면 숨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분의 생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아마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폭삭 소각수다에 나오는 그 엄마가 해녀인데 이 물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비싼 전복이 있으면 전복을 캐다 보면 그 숨길에 대한 타이밍을 잃고 생사를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까지 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숨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숨길, 그리고 나의 한계에 대해서 아는 게 생명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숨. 네. 쟁이님은 숨쉬다에 네.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하려고 했나요? 저는 숨이 그 트이는 순간을 맞이하려면 인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결국 이거를 그냥 단거리로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숨이 트이는 시간까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이 조금 많이 뛰고 힘들더라도 조금 그 한계를 넘어서 참으면서 그 이상을 넘어서 수영을 해보시면은 숨을 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할 수 있지 않나. 숨이 트인다는 게 뭐 아가미가 생기는 거죠? 숨이 트인다는 게 물속에서 뭔가 좀 네. 더 한계를 넘어선다? 호흡이 편해지는 아.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건 반복 훈련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반복, 그리고 좀 장거리를 더, 내가 오늘 50m 해봤으면 다음 날에는 100m 한번 계속 숨을 쉬려고 노력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아마 제가 여기서 수영을 제일 못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했던 건 아니어서, 근데 이제 동네에 있는 그 스포츠 센터 가서 이제 아침 수영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가장 끝 레인에 계신 좀 연배가 있으신, 할머니? 아주머니들은 뭐 절대로 이렇게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잘하시죠. 너무 그냥 하루 종일 너무 편하게 호흡하시고 너무 편하게 수영하시는 걸 보면서, 아, 확실히 수영은 반복이 답이구나. 약간 그런 경험을 근데 이제 했었죠. 반복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선수를 위한 수영 훈련을 받을 때
반복밖에 없거든요. 하루 종일 수영해요. 맞아요. 예. 근데 수영의 특징이 말을 못합니다. 머리를 물에 박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강압적인 훈련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뭐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수영하던 사람 중에 번아웃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못 내는 심지어 이제 울 때도 있습니다. 물안경에 습기 찰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반복이란 말이 물론 어떤 단계를 넘어서 잘하는 데 되게 중요한 키워드긴 한데 우리 또 스포츠 상황이 무한 반복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시키는 게 훈련의 정도로 알려져 있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 예전에 저희 막 10,000~20,000씩 하고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수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했나 싶기도 한데 그때 그냥 무조건 돌리는 거거든요.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뭐 배우는 것도 없고 그냥 계속 돌리는 거 안에서 그냥 알아서 늘었는데 그러다 이제 못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이제 이 타임 랩을 재는데 랩이 떨어지면 이제 그 응징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배워서 그 반복 얘기를 나올 때 굉장히 너무 중요한 핵심 워드인데 키워드인데 그거를 듣고 저는 약간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특히 이제 수영은 그런 말 못할 사연이 되게 많아서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 4등 영화. 네. 우리 키워드 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넘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자연스럽게 아니 자연스럽게. 그거 보시면서 아마 되게 공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4등 보셨나요? 4등? 4등? 저는 봤습니다. 네. 저는 못 봤습니다. 네. 아, 저 이렇게 이제 안 본 친구들이 와야 제가 수업 시간에 할 얘기가 생겨요. 이게 이제 다 보고 들어오면 네. 좀 어려운데 네. 이 4등이라는 영화는 정지호 감독이 사실 이제 사업 영화 하시는 감독님인데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펀드를 받아서 매년 인권 영화를 이렇게 만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없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 해의 주제가 수영 스포츠에 대한 인권 영화였는데 수영을 주제로 4등이라는 영화를 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딱 뭔가 4등, 느껴져요. 1등, 2등, 3등은 일단 메달을 받잖아요. 4등이 제일 슬픈 랭킹인데 그 4등을 늘 하는 초등학교 수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고 이 수영 선수가 굉장히 강압적인 코치를 만나서 등수에 들게 되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반인권적인 방법을 통해서 맞으면서 그 성취를 이루게 되고 그걸 알고 있는 엄마는 우리 아이가 맞는 것보다 4등 하는 게 더 두려워라는 명대사를 남기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이것도 저도 아닌 4등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수영 영화고요. 그 안에 나오는 수영 주인공이었던 아이가 수영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폭삭 소가수다에서 그 아버지 역할로 네. 맞아. 그 김혜준인가 박혜준인가 박해준 배우 배우님. 그 배우가 아주 무명일 때 맞습니다. 그 영화에서 어렸을 때 천재 수영 선수였다가 이 친구도 맞아서 그만두고 아시안 게임 못 나가게 된 그런 불운의 천재 수영 선수인데 한 20년 후에 아이들 때리면서 가리키는 코치로 나와서 굉장히 리얼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그럼 훈련 방식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갑자기 주제가 되게 무거워서 4등 해본 적 없으세요? 4등? 4등을 제가 되게 약간 이렇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영부에 들어갔더니 저희 학교가 좀 약간 실기에 좀 이렇게 부족한 학교였거든요. 그 학교가 4개 용법을 다 하는 수영부원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제 1학년인데 3학년 주장형이 넌 4개를 다 하니까 개인 혼영 400을 나가라.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종목이어서 잘 안 가거든요. 인디비주얼 메들리 400이라 하는데 그 IM 400을 제가 맞고 그 형이 저를 꼬실 때 이건 너무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나오는 애들이 3명이다. 완주만 해도 3등이다. 입상. 동메달.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그날 4명이 나왔다라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명이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막 속으로 막 욕하면서 들어갔는데 끝나고 나니까 중간에 하나 기권해서 제가 동메달을 아유. 다행이네요. 네. 해피 엔딩입니다.
아, 4등, 저도 사실은 이제 4등, 영화 4등 가지고 좀 키워드를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그 영화 4등을 보면서 저도 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트 체육에서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빡셈, 그 어떤 힘듦, 어떤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에 대한 그런 걸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사실 보는 내내 저도 좀 갑갑하고,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그거랑은 되게 대비되게 되게 재밌는 사연이 있어서 하나 준비를 한 게 있는데, 그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인데, 제가 아침마다 그 라디오를 듣는데, 그 클래식을 소개해주는 라디오 채널이거든요. 근데 그 채널에서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KBS의 콩이라고 하는 라디오를 이렇게 음악처럼 들을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콩하고 블루투스의 기술, 그리고 방수 이어폰, 요 세 가지의 신기술을 조합을 해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분의 사연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흐는 저병과 잘 맞고 핸델은 자유형과 잘 맞는데 모차르트, 베토벤, 드뷔시는 어떠한 영법과도 맞지 않는다. 평일에 바흐와 핸델을 더 자주 부탁합니다. 뭐 이런 식의 사연을 보내면서 그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분 되게 인사이트 있고 되게 즐겁게 수영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상상을 좀 하면서 어떠세요? 좀 우리가 막 되게 힘들게 수영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좀 즐겁게 했던 기억들은 혹시 없으세요? 어떠세요? 아, 근데 수영을 잘 하기까지의 과정은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런 노력과 힘듦이 수반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넘으면 이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수준만 넘어가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지를 갈 때 무조건 수영복을 챙겨가거든요. 수영복 챙겨가서 거기서 애들이랑 같이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런 데서 또 환경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수영 도구가 네, 되기도 하는 거죠.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라디오의 사연자분은 되게 좀 아마 추측컨대 좀 능숙한 분이실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어느 정도 음악도 좀 기본적인, 들으면서. 네, 그쵸. 기본적인 수영 실력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이 사연이 되게 음, 좀 독특하고 음, 좀 재밌는 내용이어서 수영 키워드를 딱 듣자마자 이 사연이 좀 떠올랐었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말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 네. 말씀하셔도 되죠. 그 핸델 바 얘기하고 내가 볼 때 약간 네, 잘 동의하기 어렵다. 아. 그리고 사실은 그 4등 영화에 네. 클래식이 같이 깔려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모차르트 나오거든요. 자유형이랑 나오면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수영하면서 이제 안 어울리고 뭐 이건 어울리고 디비시는 안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데 매우 주관적인 얘기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잖아요. 바흐랑 어울리는 영법은 뭐 이렇게 하면 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죽겠는데 아까 자꾸 말 많다고 그래서 이거 참고 사연자분이 보시면 댓글 네. 다셔야 되겠는데. 아마 그 보려면 2년 반 정도 있어야 볼 것 같습니다. 네, 수영장에서 사실 아무 소리, 그냥 내가 수영하는 소리밖에 못 듣잖아요. 그때 이제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조금 지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골전도 이어폰이 잘 나와서 수영하는데 조금 더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수영선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제가 다시 자료를 찾아보다가 보니까 되게 지루한 그 반복 훈련을 하는데 너무 이제 힘들고 지루하고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되게 깜짝 놀라면서 다시 물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수영의 어떤 지루함이나 어떤 이런 것들도 좀 극복하고. 연습할 때 쓸 수 있어도 시합 아, 때도 그쵸, 어려울 시합 때 때. 왜냐면 이게 그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도 다 미는데 거기에 뭐 골전도라고 그쵸, 해도 이제 이어폰을 끼면 그것 때문에 저항이 좀 생겨서 아마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박태환 선수 시합하기 전에 이어폰 끼고 이렇게 음악 듣는 네네네. 거 있잖아요. 그 음악이 사실은 그 박태환 선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시합 전에 네. 굉장히 최적의 심리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을 들으면서 준비하는. 하지만 그걸 벗고 시합을 하죠. 왜냐하면 그걸 끼고 수영하는 건 좀 어려운데 예, 또 제가 말을 아니요. 수영이 저도 이렇게 수영장 가보면 웬디 골전도 하는 사람 봤는데 그게 제가 뭔지 잘 몰랐어요. 저도 약간 수영할 때 이제 소리는 잘 안 나고 가끔 물속에서 소리 지르거든요. 남들은 안 들리니까 와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안 들려서 그냥 내 소리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물살과 물살이 부딪히는 소리 정도만 듣는데 본격적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수영을 하면 또 그것도 다른 차원의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골전도 네. 이어폰 네. 구입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저도 다음번에 계속 차고 나올게요.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음악이 들리면 또 다른 느낌의 세계가 좀 펼쳐질 것 같긴 해요. 약간 좀 뭐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마치 러닝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그 노래가 엄청 신나면 계속 뛰게 되는 그쵸, 그쵸. 그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수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약간 호흡을 트이기 전까지 조금 힘듦을 노래로 조금 극복할 수 있는. 혹시 호흡이 뺏기거나 그러잖아. 너무 막 신나는 비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죠. 네. 힘들, 그거는 조절하는 걸로. 그럴 수 있죠. 네,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다음으로 키워드가 헤엄치다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분이 준비해 주셨을까요? 계속 말이 많은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헤엄치다라는 거 우리 이제 4가지 영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접배 평자 이렇게 해서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 이게 인디비주얼 메들리의 순서입니다. 접배평자. 이 4가지 영법을 다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죠. 예, 그리고서 이제 기록을 가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로망은 접영. 왜냐하면 이제 접영을 하면 마치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멋있죠. 날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데 사실 그게 킥이 제대로 안 되면 앞에서 보면 이렇게 팔이 들려서 이렇게 날아가는 표시가 돼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뒤에서 총 맞은 느낌 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퍼득 이렇게 가는. 그래서 그 접영을 마스터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저는 각 영법을 가르칠 때마다 제가 예전에 수영을 가르친 적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는데 저는 자유형과 평형과 배형을 각각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영 영법의 핵심 부분들을 삶과 엮어서 가르치는 방법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형을 한다고 그러면 자유형이 그냥 프리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냥 어떻게 해도 자유형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양쪽으로 하는 이 자유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몸이 그냥 이루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틀어지는 걸 롤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늘 앞에다 두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영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이 시선을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향하게 하라고선 학생들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시선이 가면 이 수영하는 사람의 척추가 꼿꼿하게 서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이렇게 U자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척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인생을 제대로 살아라고 그럴 때 your life 그러니까 백본을 스트레이트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척추를 꼿꼿하게 세우는 거에 첫 번째 시발점이 시선을 어디다 두냐이고요. 시선을 내 손가락 끝에다가 두게 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그래서 이걸 제가 예전에 책을 내려고 하다가 그렇게 시작한 건 무수히 많으나 완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다 가르칠 수는 없고 지금 자유형은 나의 미래를 향해서 시선을 두는 연습을 하는 영법이라 한다면 평형은 내가 글라이드 하는 것에 힘을 끝까지 쓰고 섣불리 나의
동작을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인내심, 페이션스를 기르는 그런 영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영과 저병은 약간 자유형과 평형의 사촌들이에요. 그래서 자유형을 잘하면 배영을 잘할 수 있고, 근데 배영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영법 중에 하나입니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영법입니다. 배영은 자유형에 거꾸로 가는데, 아까 제가 자유형 할 때 끌어당길 때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이 손이 수면과 가까이 지나가야지 저항이 적어서 약간 접혔다가 S자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배영도 S자로 나가게 돼요. 근데 그게 S자가 자유형의 S자하고 배영의 S자가 똑같은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기 되게 어려워서 배영의 S자를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영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병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체가 부실하면 계속 총 맞은 사람 같은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평형도 어렵지 않나? 엄청 저는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 평형을 배울 때, 저 오늘 또 말을 많이 안 배울 때, 제가 이제 동부이촌동에 로얄 수영장이라는 데서 조유론 선생님이 수영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가리키 되게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평형을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이렇게 모아서 딱 앉힌 다음에, 킵판 밑에다 놓고 이렇게 딱 앉히고, 그럼 아프잖아요. 네. 저리잖아요. 네. 못 움직게 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아프면 울죠. 아, 울면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 나가면 이제 다리가 굳어지니까 그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굉장히 좀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평형을 배웠는데, 그런 식으로 평형을 배우고 잘하게 됐죠. 하지만 눈물이 곁들인 방식으로 수영을 배웠다. 영화 4등의 현실이 여기에 있었군요. 네, 확실히 그 수영이 아무래도 신체를 좀 유연하게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고통이 조금. 맞아요. 몸이 좀 이렇게, 저는 유연성이 좀 없는 네. 편이라 수영을 좀 되게 배우는데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평형이 어렵다고 한 것도 이 다리를 돌리는 이 각도가 안 나와가지고, 또 되게 자세가 중요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누르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지금은 더 잘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심리적으로는 평형을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왜냐면 자유형은 머리를 이렇게 물에 박잖아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돌려서 나와야 되는데, 요 상태가 되게 두려움을 많이 갖게 하는 동작이어서, 평형은 하고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목이 계속 나와서 할 수 있어서 평형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는 영법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기만 하면 평형을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자유형과 다른 영법은, 근데 그것 때문에 배영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배영은 숨을 계속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 테크니컬리 굉장히 어려운 영법이 배영이다. 근데 정만님 말씀 맞는 게, 제가 딱 그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처음 시작한 게 그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그 물 속에 얼굴을 묻고 있는 거에 대한 되게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평형을 배우고 나서 평형이 진짜 제일 편했어요. 얼굴이 완전히 물 밖으로 나오니까 그게 제일 마음이 좀 편하고, 평형할 때만 되면 뭔가 그냥 빨리 평형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고, 저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아마 물에 대한 트라우마로 시작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마 정만님 말씀하시는 그런 편안함을 평형에서 좀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수영을 하면서 안 보이는 거에 대한, 그리고 숨이 좀 잘 안 쉬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꿀팁이 있으신가요? 두려움 극복?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또 사랑의 힘으로, BGM으로 셀린 디온인가요? 파워 오브 러브 노래 깔아주시면. 네. 네, 저는 사랑의 힘으로. 아마 다른 걸로 이렇게 좀 수영을 가져왔던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저는 뭐 테크닉적으로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기술이죠. 네. 그것도. 이게 근데 두려움이랑 관련된 것 중에 제일 수영에서 가까운 게 다이빙과 관련돼서 물에 거꾸로 들어간다라는 게, 또 이제 얕은 데서 잘못 들어가면 네, 큰일 나죠. 머리 깨지죠. 큰일 나요. 머리 깨지고, 그 수영의 초보자들이 가장 그
그 어려워하는 게 수경을 끼고 다이빙 하는 거가 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이 물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수경이 머리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연고처럼 붙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다시 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제가 대학교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랐는데 1학년 들어오는 애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물 들어가면 너무 창피했거든요. 수영 선수인데 시합 나갔는데 풍덩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이러고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근데 그 이유가 두려워서 내가 들어가는 그 물을 안 보고 이러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머리를 넣고 들어가야지 안 벗겨지는데 이게 궁금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면으로 받고 뒤집어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는데 두려움을 저는 다이빙에 있어서는 그냥 질끈 그냥 가야 되는데 사실 단계적으로 이렇게 뭐 앉아서 들어가고 약간 구부정하게 들어가고 이제 점점 난이도를 높여서 들어가는 그 연습 방법이 있긴 한데 다이빙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영할 때 다이빙이고 사실 진짜 무서움은 올라가서 앞에 섰을 때. 그 플랫폼 같은데요. 네. 5m, 10m, 10m 플랫폼을 한번 뛰면 그게 아마 인간이 이렇게 느끼기 가장 두려운 높이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대학교 때 선생님께서 10m에서 다이빙하면 A뿔 이런 우리 수영 수업이었는데 수영이랑 상관없이 와. 10m 하면 다이빙. A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바들바들 떨고 제가 아까 질끈 감고 내려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질끈 감고 뛰었는데 눈을 감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 느낌. 아직 안 떨어졌어. 뭐지?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꽝 하면서 큰 충격과 이렇게. 그래서 다이빙의 어떤 그런 그 두려움 같은 것이 사실은 이렇게 꼴랑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렵고 제가 아까 그 충격을 받은 이유는 발바닥을 이루고 있어서 충격을 받은 발바닥을 이렇게 해가지고 쏙 들어가야 되는데 발바닥 이렇게 하니까 발바닥에 땅 쳐서 턱이 아이고. 그날 밥을 못 먹는 그런. 그래서 다이빙이라는 게 높은 데서 뛰어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입수하는 그 순간에 내 몸을 어떻게 하면 가장 충격이 없이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어서 그 부분을 잘 처리하고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이빙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만났던 선수 중에 국가대표 다이빙 하는 선수였는데 그 친구가 되게 특이한 게 다이빙으로 국가대표까지 하는 선수인데 다이빙을 할 때 무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었던 건 다이빙 하는 선수들은 수영을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수영은 그냥 살아있을 정도로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 다이빙 배에 올라가면 여전히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만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끈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계속 뭐 수영 얘기하면서 나오는 키워드들 중에 반복 이런 것들 나오는데 다이빙 선수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좀 극복했다.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뭔가 신체를 이용해서 뭔가 훈련을 하고 스포츠를 임할 때 반복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들도 좀 들고. 아무튼 저는 좀 신선했어요. 다이빙 선수가 높이가 무서워서 제가 볼 때는 그런다고 하는 게. 높이에 대한 무서움보다는 익숙해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이빙이 두려워한다라는 거는 그 선수는 다이빙을 매번 잘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시합에 나가서 잘 못할 때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테크니컬한 어떤 이 동작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할지 못할지에 대한 그 의심 때문에 매우 힘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였고. 네. 둔감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익숙해지죠. 수영하면은 저는 생각이 나는 게 딱 그 물이랑 그 대기랑 완전 경계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경계에 있을 때 저는 되게 이렇게 떠 있을 때 그냥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놀러 가거나 어디 좀 바닷가에 있으면은 보노보노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 만화 에 이렇게 그냥 누워 있거든요. 앞에 저는 조개 들고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파도가 나를 이렇게 데려가는 대로 이렇게 꿀렁꿀렁 하고 이렇게 누워서 그냥 하늘 보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경계면에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경계면에 있는 건 저한테는 진짜 그냥 생존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물 아래와 물 위에 경계에서 물 위로 올라가야지만 저는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저는 계속 어떤 물에 대한 트라우마로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 경계에서 항상 위로 가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게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박혀 있어서 그래서 힘을 못 빼나?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영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수영할 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힘을 빼야지 수영을 할 수 있는데 계속 긴장을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긴장돼, 네. 수영. 근데 보통 이렇게 근육질의 사람들이 수영할 때 이렇게 저항이 많아서 특히 특정 종목을 해서 좀 그렇지만 축구 선수들 수영 가르친 적이 있는데 축구 선수들이 몸이 이렇게 땅땅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친구가 평영을 하는데 뒤로 가요. 이게 땡기는 네, 게 막 너무 세서. 확 당겨가지고 뒤로 가는 친구 봤는데 제가 이제 수영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쳐 왔는데도 이렇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그냥 숨 쉬어 막 이러는데 막 특이하다.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쭉 가라앉고 있는 그래서 그 몸의 어떤 근육의 일종의 어떤 타입에 의해서 이 친구는 수영이랑 좀 쉽지 않겠다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보통 수영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근육도 좀 말랑말랑하고 매끄럽고 맞습니다.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면이 있고 약간 몸을 단련하거나 이렇게 근육을 벌크업한 친구들이 수영에 있어서 좀 힘든 시간을 갖죠. 맞아, 수영 선수 근육들은 좀 다른 느낌이죠. 좀 더 이렇게 유리하죠. 네. 저희 키워드 중에 음. 떠다니다, 머무르다 라는 키워드가 보이는데 혹시 요거 관련해서 얘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제 키워드는 아니네요. 다 제 건데요. 떠다니다 머무르다. 아까 말 많이 했다고 뭐라고 하고 또 네. 그래서 떠다니다 아까 플로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거 플로트랑 조금 변형된 게 이병이라고 있습니다. 이병. 이병. 그래서 이제 약간 해병대 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한 2시간, 3시간 계속 네네네네. 있게 하는 그걸 보면 도대체 뭘 하지 모르는데 발은 되게 바쁘거든요. 발은 이렇게 계속 저어주면서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하는 이걸 이제 훈련 받을 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뭐 같이 줄 맞춰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던져주면 마시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오랫동안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늘 미운오리 새끼가 생각이 나는데 백조의 호수 뭐 이렇게 보면 수영이라는 게 밖에서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게 가는 것 같지만 안에서 보면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형 할 때도 사실은 이제 이걸 리커버리라고 하거든요. 팔을 앞으로 보는 리커버리를 할 때 이때 굉장히 우아하고 부드럽고 그레이스풀하게 또 영어 썼는데요. 되게 우아하게 보내는 걸 보면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을 잡아서 끌어서 뒤로 미는 거를 잘해야 잘 가는데 이거를 밖에서 볼 때는 되게 우아하게 가지만 안에 있는 거를 확 잡아서 가면 굉장히 편안하고 힘 안 쓰는데 확 말리 가는 것 같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백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고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냐. 그래서 제가 맨날 가르칠 때 이게 집에서 쉬는 시간이고 이게 9 to 5로 해서 9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할 때까지가 요 밑에 시간이라고 이제 9 to 5라고 명명한 동작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쉬는 그런 방식으로 가리키면 밖에서 보면 마치 힘 안 들이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게 보이는데 어쩌면 우리 사는 게 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되게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대충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해도 잘 풀리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안에서는 내면적으로 매우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힘을 쓰면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비유로도 좀 연결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수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덕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스포츠. 네. 수영.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계속 이렇게 되게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약간 수영복 있잖아요. 저 이거 대본에 없던 건데 약간 수영복을 예전에 제가 수영 한창 할 때는 얼마나 헐벗을수록 이렇게 되게 얇을수록 되게 수영을 잘한다라는 부심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대학 다닐 때. 그래서 매년 새로운 수영복을 운동부마다 맞추는데 그걸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가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그거 입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거 입으면 본인도 못 견디겠지만 그 주위 사람들은 신고 들어갈 정도의 그런 수영복들을 많이 특히 뭐 디자인도 많이 신경 네네네. 써가지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호피 오, 무늬에 오. 그 정말 부끄러웠는데 제가 가장 큰 문화 충격을 입었을 때가 그걸 입고 미국에 유학 가서 수업을 들어갔는데 예, 저는 저의 부심을 보여주느라고 되게 이렇게 삼각 있잖아요. 되게 삼각. 타이트한. 갔는데 저희 학생들이 다 눈을 못 마주치고 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땅만 보고 있다가 제가 그 얘기를 제 친구들한테 했더니 큰일 난다. 그래서 바로 트렁크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저희 때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복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선수용 수영복이라고 했었는데, 저도 수영을 이제 배울 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수영복 좀 있어 보이려면 한 맞아요. 치수 혹은 두 치수 작은 걸로. 그래서 남대문에 가서 수영복, 그 선수용 수영복을 파는 그 전문 그 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굉장히 알록달록하거나 혹은 되게 화려한 무늬의 수영복, 되게 타이트한 수영복을 사서. 이건 좀 걸릴 수도 있겠다. 네. 이 내용 계속하면 좀 괜찮은가요? 네. 괜찮나요? 네. 아니, 근데 뭐. 네. 지금 호피 수영복 입어본 적이 있는데 호피에다가 저는 호피까지는 아니었어요. 망사 이렇게 돼 있는 망사. 되게 그때 되게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수영복이 있는데 그거는 좀. 뜨겁네요. 네. 근데 그게 아니 근데 좀 심각한 게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약간 동양 문화에서 그렇게 했다가 놀스 아메리카 가면은 트렁크가 되게 일반적인 거고 삼각 입으면 사실 못 돌아다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유럽에 가 보니까 유럽에 있는 아저씨들은 또 삼각. 네, 트렁크 입으면 굉장히 촌스러운 사람으로 그래서 거기는 약간 타이트하게 입고 그래서 약간 문화별로 몸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수영복이랑 연결돼 가지고 근데 요즘은 다 이제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반바지. 반바지처럼 돼 있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위아래 돼 있는 거 요즘은 또 네네네. 위아래 돼 있는 거 좀 입어줘야 맞습니다. 강사빌 나르기가 그걸 입긴 하는데 사실 그거는 대회에 못 입습니다. 맞습니다. 입으면 스윙스트는. 너무 구력이 좋아서 기력이 좋기 때문에 안 되게 하는데 보통 가면 이제 수영 강사들이 이렇게 위까지 입는 거를 이렇게 반쯤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오를 잡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이게 다 옛날부터 맥락이 옛날에 그 호피부터 나왔던 그런 가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맞아. 저희 때도 그랬어요. 네. 그 수영 강사하는 친구들은 네. 항상 이렇게 바지만 입고 위에는 펼친 채로 그렇죠. 들어가서 옷을 입는. 그렇죠. 들어가서 이렇게 아. 올리고. 그 줄을 당겨가지고 입는. 약간 그게 그 사람들의 약간 어떤 멋의 핵심이었던 그런 것들이 좀 그걸 있었죠. 다 잠그면 좀 별로고 네, 그쵸. 풀른 다음에 줄이 좀 약간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흘러다녀야 뭔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다이빙으로 입수하고. 네. 자유로우면서 뭔가 네. 있어 보이는 네. 좀 재밌으려고 그랬더니 약간 내용이 경계인데요, 약간. 네. 맞아, 아슬아슬한데요. 자 이게 넓히다에 대해서 우리 쟁이가 얘기하기로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바다 수영 바다 수영 얘기요. 네. 제가 원래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철인 3종을 통해서 이제 수영을 할 줄 알게 되고 바다 수영에도 되게 친밀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물이랑 친해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물이랑 친해지다 보니까 다이빙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수상 스포츠가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졌어요. 윈드서핑, 뭐 스쿠버 다이빙을 제가 하는데요. 그 스쿠버 다이빙 할 때도 이제 스쿠버 장비 다 빼고 바로 바다 들어가서 바로 바다 수영한다든지 그렇게 조금 삶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진 기분이 들어서 수영을 통해서 조금 더 삶을 넓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수영을 하시면서 조금 더 삶이 넓어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근데 저도 좀 비슷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전혀 못하다가 수영을, 그러니까 물 속에서도 내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덕분에 뭐 이렇게
바나나 보트 타는 것도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아. 왜냐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나는 안 타겠다. 이제 뭐 이러던 것들이 좀 그런 좀 재밌는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좀 즐길 수 있게 되고 아, 요런 재미가 있구나. 또 저런 재미가 있구나. 그렇게 넓혀가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또 재미? 또 이렇게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넓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저도. 어떠세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지상에서 숨 쉬는 사람인데 물로 나의 영토를 확장한다는 거는 지금 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 반경을 확장시키는 어떤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수영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수영을 해서 대회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영역을 확장시키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뭐 수상 스키라든지 윈드서핑이라든지 스킨스쿠버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확장하는 스포츠의 영역도 늘어나지만 그냥 우리가 육상 동물이잖아요. 예, 근데 양서류처럼 땅에도 있다가 물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양쪽을 네. 다 가는 거는 삶의 어떤 폭넓은 경험의 음. 측면에서 봐도 되게 확장이 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영토 확장 중요하지.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을 가면은 수영복 위에 옷을 입어요. 음, 약간 바닷가나 축하지 않나? 언제든지? 예, 그 뛰어들 수 여행을 있게? 가서 네. 뭐 제주도 이런 데 가면은 뭔가 그냥 가다가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내려라 가자. 가서 위에 그냥 가자 하고 다이빙하고 수영하고 그게 이제 수영을 함으로써 있어서의 여행의 어떤 뭔가의 약간 활동을 좀 더 넓혀주고 그 얘들아라고 들었던 애들은 대부분 네. 복종을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같이 다 뛰어보는? 네, 다 제 친구들도 약간 저 같은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다들 이제 가자, 오케이, 다이빙 해서 그 심지어 겨울에도 아, 진짜? 겨울에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겨울에도 겨울에도 뛰어드는 건 좀. 약간 극기훈련 같은 느낌. 그러면서 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그 물에 대한 경험으로써 친구들이랑 더 약간 돈독해질 수 있는 경험. 근데 물에서의 같은 그 경험, 활동은 확실히 친밀해지는 그 거리를 좁히는데 되게 유용한. 왜 그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관용 표현이 있잖아요. 그 목욕탕 같이 가면 친해진다고. 그게 이제 물속에서 막 같이 그런 맥락이 아닌가? 수영에서 지금 목욕탕까지 온 거야? 그런 맥락이 물이긴 아닌가? 해요. 저 아침에 사우나 이게 갔다 왔어. 물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헐벗은 걸 공유한다는 아. 느낌의 그런 같이 맥락일까요? 스킨십이 좀 많아지는 편이죠. 제가 잘못. 아니요. 같은. 아무튼 그 물이라는 걸 매개로 좀 네.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많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수영 관련해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있는데 분량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아요? 있으면 더 해야지. 아까 그 이제 확장이라는 거는 이제 옆으로 늘어나는 거 영토의 확장 그게였는데 사실은 수영이 그 물이라고 하는 그 물체가 우리 지구상에 어떤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해발 이게 이제 맞습니다. 물에서 몇 미터 올라갔나 얼마나 내려갔나 이런 식으로 모든 어떤 그 지구상에 있는 것들의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에 머무는 게 수영이다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물속에 들어가서 1시간 못 있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저병 깔짝깔짝 떠다니지만 바로 물속으로 처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몸뚱아리인데 이 표면에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영을 오랫동안 하고 나면 이 경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내 한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게 몸에 익숙해지면 삶의 어떤 장면에서도 내가 한쪽에 안 치우치고 그 경계에 딱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몸의 일종의 능력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리고 제 삶을 돌아다 보니까 계속 아까 이 단어 쓰지 말랬는데 이따위로 살게 된 이유가 그런 수영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몸에 체득된 어떤 이런 감각 때문에 제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곳을 가거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아까 수면이 기준이 된 것처럼 그 경계에서 내 인생을 계속 내비게이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 40년 수영했는데 최근에 오랫동안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어프 하다가
최근에 그런 경계에 대한 그런 감각이 수영 때문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자유롭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로움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자유로움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어디까지 가능하고 아까 숨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오래 숨을 참을 수 있고 얼마나 깊이 내려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 내가 얼마만큼에서 내비게이트 할 수 있는지를 아니까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진다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의 반대 방향은 자유롭게 막 내비게이트하고 되게 막 떠다니고 다 좋지만 유의사항이 뭐냐면 나의 수영 실력에 대한 과신은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경험들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 오랫동안 바다에 있다가 힘이 다 빠졌는데 옆에 어떤 아는 누나가 물에 빠져서 저를 이렇게 붙드는 거를 제가 이제 떨치고 근데 이분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수영을 잘하는 가오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살려야 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떤 이런 위급함 속에서 입이 안 떨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사람 살려. 사람 살려라고 하는 말이 안 떨어져서 진짜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구조돼서 나온 다음에 무슨 생각했냐면 저 말이 진짜 어렵구나. 살면서 사람 살려라고 하는 이 짧은 말을 못해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수영 선수인데 바다에서 내 체력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내가 나 죽을 것 같아서 나 살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순간적으로 너무 어렵다라는 거를 그걸 결국 얘기했거든요. 사람 살려라고 불렀는데 그게 왜 어려울까를 생각해보고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내가 평소에 그냥 내 인생 그냥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야, 이거 진짜 어렵구나라는 걸 그때 알아서 이것만 배워도 그래서 오늘 이제 이따가 꿀팁 얘기할 때 저는 사람 살려입니다. 사람 살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이 사실은 진짜 살릴 뿐만 아니라 그거를 기르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자기 어떤 능력을 알고 그걸 내비게이트하는 그렇게 체득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결국 그런 거랑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신하지 않고 나를 좀 알아서 이렇게 적절한 순간에 적절하게 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게 좀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들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연 앞에서는 항상 겸손이라는 저도 여기까지 가는 거야? 진짜 겸손. 물이 이제 끝이 없으니까 항상 자연 그쵸, 앞에서는 그쵸. 겸손. 겸손하게. 네, 겸손. 진짜 겸손.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 수영의 철인이 되는 팁을 한 가지씩 한번 공유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영을 통해서 좀 철인이 될 수 있는 어떤 팁. 저는 수영 핵심은 어떤 속력보다는 지속력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호흡을 잘해야 된다. 지금 계속 호흡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되게 깊이 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음파를 잘 배우자. 처음 배우는 분들께 혹은 이미 배웠지만 호흡의 중요성을 좀 간과하신 분들께 이런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음파를 잘하자. 음파를 잘하자. 좋습니다. 저는 수영의 철인이 되는 것, 배워서 이제 수영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삶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진짜 수영이 너무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끼워서 할 수 있는 그 튜브인데 끼워서 할 수 암튜브. 있는 게 네네. 있어요. 암튜브. 그런 걸 끼시면서라도 뭔가 수영을 조금 접해보려고 하는 게 그런 태도가 이제 철인이 되는 첫 번째 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해야 되는 거군요. 그쵸? 그렇죠. 일단 들어가 보고, 네, 떠보고,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험을 주셨어.
자, 이제 정반님께서 네, 마무리, 저의 마지막은 아까 책 얘기하고 그냥 끝날 것 같아서 어. 책의 한 부분을 읽는데 여기에 아까 제가 평형 얘기할 때 했던 그 기다림, 네, 기다림. 그 조급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작가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잠깐 읽어주면서 어떤 책인 거죠? 수영의 이유라고 한 Why We Swim이라는 책이 있는데 유사품 Why We Run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뛸까? 아. 그건 다음에 우리 달리기 할 때 네. 하고요. Why We Swim에 대해서 여기 평형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235페이지인데요. 평형의 섬세한 속도 뒤에는 은근한 힘이 숨어 있다. 어릴 때 오빠는 이런 특징을 자연스럽게 이해했지만 나는 아니었다. 평형을 잘하려고 열심히 연습하며 평형에 필요한 자질을 획득하려 했다. 나는 서두르는 성향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평형에서는 조급해할 수 없다. 조급해하면 미끄러진 움직이는 동작이 흔들린다. 사실 속도를 내는 메커니즘 전체가 팔 동작에 숨겨져 있다. 서두를수록 느려진다. 평형의 역설이다. 평형은 서두를수록 느려지는 역설을 갖고 있는 수영이고 제가 아마도 수영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허둥대고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면 훨씬 더 느리게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자, 좋은 시간. 수영에 대해서 다양한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수영장 가야겠는데요, 저는. 그러니까요. 수영장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오늘 내용 어땠는지 얘기 나눠볼까요? 아, 네. 저는 첫 시간이었는데,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그 스포츠, 뭐 움직임, 신체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되게 깊이 있게 혹은 다른 사람의 경험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뭐, 저의 어떤 어색함 이런 것만 좀 빼면 좀 웰메이드된 채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래? 간단한 소감. 아, 네. 저희 일단 수영의 철인보다 진행의 철인이 되는. 그럼 마지막 인사인가요? 아, 진행의 절인? 그러니까 마스코트가 잘해줘야지. 네, PD의 화이팅. 뒤끝이 담긴 멘트가 네, 달려 화이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귀엽게 봐주세요. 지금 이게 우리가 처음 녹화하는 거라고 치고 하는 게 세 번째인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까지 네. 계속 녹화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까 제가 수영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뭐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복창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처음에 더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네.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